2018년 9월 강원도 설악산 국립공원은 늦여름과 초가을이 교차하는 시기였다. 비가 며칠간 이어진 뒤라 산 전체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탐방객의 출입도 제한된 상태였다. 이 시기에는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지형 변화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 업무를 담당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레인저 김재현이었다. 33살의 김재현은 10년에 가까운 근무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고 설악산의 비공식 경로와 위험 구역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는 항상 계획에 충실하고 기록을 꼼꼼하게 남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날 재현에게 배정된 업무는 백담 계곡 일대의 지형 점검과 낙석 위험 구간 확인이었다. 이틀 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지반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었고 특히 일반 등산로에서 벗어난 구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출발 전 업무 일지에 이동 경로와 예상 복귀 시간을 명확히 기록했고 무전 장비와 위치 추적 장치, 지형도와 기본 장비를 점검한 뒤 오후 2시 5분에 남측 관리소를 출발했다. 당시 상황은 특별히 긴급하거나 이례적인 요소가 없는 평소와 같은 정기점검 업무로 분류되어 있었다. 재현은 계획대로 서쪽 능선 방향의 비공식 경로를 따라 이동했고 숲이 깊어지는 구간을 지나 계곡 쪽으로 내려가는 루트를 택했다. 오후 3시 30분경 그는 첫 번째 중간 보고를 통해 이동 상황이 정상이며 예상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 보고는 관리소 기록과도 정확히 일치했고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약 40분 뒤인 4시 12분 그는 두 번째 무전을 보냈다. 이때 재현은 수풀이 밀집된 구간을 통과했으며 지형이 점점 낮아지는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간단히 보고했다. 이 역시 계획된 루트와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30분 후 마지막으로 기록된 4시 47분의 무전은 이전과 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재현은 남쪽 절벽 하단 부근에서 반복적으로 깜빡이는 빛을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해당 위치는 그날 어떤 연구팀도 배치되지 않았고 일반 등산객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이었다. 관리소에서는 일시적인 자연 반사 현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지만 재현은 그 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보고는 평소의 형식적인 점검 보고와 달리 짧고 단정적인 내용이었으며 추가 확인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 무전이 끝난 직후 재현의 신호는 완전히 끊겼다. 관리소에서는 즉시 재접속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다른 주파수로 전환해도 동일한 결과가 반복되었다. 통신장애는 산악 지역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었지만 직전 보고의 내용과 갑작스러운 단절은 평범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웠다. 담당 코디네이터는 일정 시간 동안 대기하며 재신호를 확인했지만 재현으로부터 추가 응답은 끝내 들어오지 않았다. 오후 7시가 지나고 재현이 예정된 복귀 시간을 넘기자 상황은 공식적인 비상 단계로 전환되었다. 관리소는 즉시 야간 대응 절차를 가동했고 인근 순찰팀과 협력하여 주요 경로를 중심으로 초기 수색을 시작했다. 동시에 인근 지역의 다른 관리소에도 연락이 전달되었고 재현의 이동 경로와 마지막 신호 지점이 공유되었다. 밤 8시 15분에는 장시간 연락 두절 상황으로 분류되어 추가 지원 요청이 이루어졌고 9시 40분에는 가족에게 상황이 통보되었다. 그날 밤 설악산 일대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단순한 통신 오류로 끝나기를 바라는 기대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불안이 동시에 존재했다. 재현은 경험이 많은 레인저였고 길을 잃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의 부재는 더욱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까지도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자 사건은 단순한 지연이 아닌 실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밤 10시 40분 김재현이 어느 출입구나 순찰 지점에도 도착하지 않았고 추가 신호나 위치 정보가 전혀 확인되지 않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식적으로 근무 중 실종으로 사건을 등록했다. 이와 동시에 구조 및 수색 프로토콜이 전면 가동되었고 다음 날 새벽부터 대규모 수색이 진행될 준비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남은 단서는 단 하나, 남쪽 절벽 아래에서 반복적으로 깜빡이던 정체불명의 빛과 그 직후 완전히 사라진 한 사람의 기록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설악산 남측 관리소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날 밤 긴급 회의를 통해 수색 범위와 우선순위가 설정되었고, 각 팀은 이미 배정된 구역과 역할을 숙지한 상태였다. 김재현의 마지막 무전이 기록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이 설정되었고, 그가 계획했던 이동 경로 전체가 1차 수색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수색은 단순한 길 추적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레인저뿐 아니라 강원경찰청 산악구조대, 소방구조대까지 투입되면서 상황은 빠르게 확대되었다. 수색구역은 3단계로 나뉘었다. 첫 번째 구역은 마지막 신호가 잡힌 지점을 중심으로 한 가장 중요한 영역이었다. 두 번째 구역은 그 지점과 연결된 모든 산길과 비공식 경로였다. 세 번째 구역은 만약 재현이 방향 감각을 잃었을 경우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확장 지역이었다. 각 팀은 GPS 장비와 지도, 무전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하며 움직였고, 수색 기록은 분 단위로 관리소에 전달되었다. 오전 7시를 조금 넘긴 시각, 서쪽 능선 방향을 담당한 팀에서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발견된 것은 김재현의 왼손 장갑이었다. 장갑은 소나무 낙엽 아래에 부분적으로 묻혀 있었고, 위치는 주요 등산로에서 약 300m 정도 벗어난 지점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담당팀은 장갑의 상태를 즉시 확인했다. 표면에는 흙이나 진흙이 거의 묻어있지 않았고, 전날 밤 내린 약한 비의 흔적도 거의 없었다. 이는 장갑이 비가 내리기 전, 즉 재현이 실종된 시점 이전에 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갑 발견 지점 주변에서는 추가적인 흔적을 찾기 위한 정밀 확인이 진행되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재현이 착용하던 표준 등산화와 일치하는 발자국이 확인되었다. 발자국은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방향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발자국은 단 4조걸음 정도 이어진 뒤 갑작스럽게 끊겨 있었다. 그 이후로는 어떠한 이동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토양은 특별히 단단하지 않았고, 흔적이 완전히 사라질 만큼의 조건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으로 판단되었다. 현장 감식 경험이 있는 레인저들은 즉시 주변 지형을 다시 확인했다. 끌려간 흔적이나 낙상 흔적, 토양이 뒤집힌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동물에 의한 공격 가능성도 검토되었지만 주변에는 곰, 늑대, 사냥 등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발톱 자국이나 물린 흔적도 존재하지 않았다. 단순히 장갑 하나와 짧은 발자국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 그 외의 모든 것은 지나치게 깨끗했다. 마치 특정 지점에서 모든 움직임이 끊긴 것처럼 보였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수색 범위는 인접한 숲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일부 팀은 계곡 방향으로 이동하며 지형의 변화나 낙석 가능성을 확인했고, 다른 팀은 재현이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절벽 하단 방향으로 이동했다. 동시에 약 3km 북쪽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의 데이터도 회수되었다. 해당 카메라는 야생동물 관찰을 위해 설치된 장비였지만 사람의 이동도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분석 결과 오후 2시 27분경 재현이 해당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이는 그의 이동 경로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였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대에는 어떠한 사람의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다. 야생동물의 이동만이 기록되어 있었고 재현을 따라오는 인물이나 이상한 움직임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데이터는 관리소로 즉시 전송되어 분석 지도에 반영되었다. 우초기 수색이 종료되자 현장 지휘관은 수색 방식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경로 중심 수색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확장 수색 단계로 들어간 것이다. 3개의 주요 방향이 설정되었다. 첫 번째는 남쪽과 남동쪽의 숲 깊은 지역, 두 번째는 백담 계곡 주변 수계, 세 번째는 남쪽 절벽 하단 전체 구역이었다. 각 팀은 서로 다른 지형 조건 속에서 동시에 움직이며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드론이 투입된 것도 이 시점이었다. 열감지 장비를 장착한 드론은 숲과 지열지대를 동시에 스캔할 수 있었고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수백 미터 거리에서도 사람의 체온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드론이 전달한 열 지도에는 아무런 인간의 체온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직 온천지대에서 발생하는 열과 자연적인 증기만이 감지되었다. 동시에 투입된 수색견 역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훈련된 탐지견 2마리는 장갑이 발견된 지점에서 재현의 채취를 인식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흔적을 완전히 잃었다. 바람의 방향 변화와 지형 조건이 냄새를 분산시킨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이동 방향조차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은 수색의 난이도를 급격히 높였다. 정오가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헬리콥터가 추가로 투입되어 상공에서 광범위한 촬영을 진행했지만 숲의 밀도와 지형 구조로 인해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동시에 지상팀은 낙엽층과 젖은 토양이 흔적을 빠르게 지워버린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색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기상 조건도 악화되기 시작했다. 서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지열지대의 증기가 숲 전체로 퍼졌고 시야가 제한되는 구간이 늘어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와 유사한 환경이 형성되었고 이는 수색팀의 이동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었다. 안전 문제로 인해 일부 구역의 수색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전체 작전은 재조정이 필요해졌다. 이틀째 수색이 종료될 무렵 관리소에 집계된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갑 하나, 짧은 발자국 흔적, 그리고 마지막 무전 기록. 그 외에는 어떤 생존 신호도, 이동 경로도, 추가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명확한 범죄의 흔적도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그날 저녁 현장 회의에서 임시 결론이 도출되었다. 재현이 절벽 하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형 사고를 겪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판단이었다. 특히 지열지대나 보이지 않는 틈으로의 추락은 외부에서 흔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었다. 이 가설은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당시까지 확보된 데이터로는 가장 현실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 결론조차도 완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재현이라는 한 사람의 흔적이 그 지점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 어떤 설명으로도 쉽게 정리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었다. 이틀간의 집중 수색 이후에도 추가 단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자 수색 작전은 유지되었지만 점차 방향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좁아졌고 남아있는 가설은 점점 제한적이 되어갔다. 수색팀은 이후 사흘 동안 동일한 구역을 반복적으로 점검하며 놓친 흔적이 없는지 확인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장갑과 짧은 발자국 흔적을 제외하면 김재현이 그 이후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단서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상 조건은 점점 더 불리하게 변했다. 기온은 빠르게 낮아졌고 지형은 더욱 미끄러워졌으며 지열로 인한 증기와 습기는 시야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다. 구조팀 내부에서도 장기 수색의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일부 고위험 구역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었다. 동시에 행정 절차상 수색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도 요구되었다. 이주가 경과하는 시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더 이상의 확장 수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2018년 9월 초 김재현 실종 사건은 추가 단서 없음 상태로 공식 기록되었고 내부 보고서에는 험지에서의 사고 가능성이라는 잠정 결론이 명시되었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당시 확보된 모든 자료를 종합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사건은 관리소 내부 기록으로 보관되었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별도의 조사 없이 종결된 상태로 유지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언급되었지만 공식적인 움직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김재현의 가족은 오랜 시간 동안 행방을 기다렸지만 현실적인 판단 속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공단 내부에서도 해당 사건은 교육 자료로만 남게 되었고 실무적인 대응 체계에서는 더 이상 다뤄지지 않았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2024년 10월 17일 저녁 강원도 속초시 외곽 지역에서 한 주민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내용은 신원 확인이 어려운 남성이 이상한 상태로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해당 인물은 매우 쇠약한 상태였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보이고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응급구조 인력은 즉시 이 남성을 보호 조치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초기 확인 과정에서 이 남성은 자신의 이름을 김재현이라고 밝혔다. 이 이름은 즉시 경찰 시스템에 등록된 실종자 데이터와 대조되었고 결과는 일치로 나타났다. 2018년 설악산에서 실종된 국립공원 레인저 김재현과 동일한 인물로 확인된 것이다. 이 사실은 현장에서 바로 상급기관으로 보고되었고 사건은 단순 발견이 아닌 국가 단위 재조사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병원에서는 즉시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되었다. 지문 대조 결과 기존 기록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진행된 DNA 검사에서도 가족의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과거 건강검진 기록에 남아있던 신체 특징과 현재 상태를 비교한 결과 역시 동일 인물로 판정되었다. 이 세 가지 데이터가 모두 일치하면서 이 남성이 김재현이라는 사실은 확정되었다. 동시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강원경찰청 그리고 관련 기관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2018년에 종료되었던 실종사건 파일은 즉시 재개 상태로 전환되었고 당시의 수색 기록, 무전 로그, 카메라 데이터, 위성 자료 등이 다시 분석 대상으로 올라왔다. 사건 코드 역시 재활성화되어 새로운 정보 수집과 기존 자료 비교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김재현의 가족에게도 같은 날 밤 공식 통보가 이루어졌다. 6년 전 실종된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식이었지만 병원 측의 확인과 공단의 보고를 통해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가족은 즉시 속초로 이동하여 병원에서 제한된 조건 하에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과정은 의료진과 경찰의 통제 아래 이루어졌고 외부 공개는 철저히 차단되었다. 김재현의 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외형적으로는 장기간 영양결핍과 체력 저하가 명확하게 드러났고 내부적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그의 6년 공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기본적인 정보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난 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일관된 답변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생존 사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건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실종 이후 6년 동안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았고 그 기간을 설명할 수 있는 이동 경로나 생활 흔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이 사건을 장기 실종 후 재발견이 아닌 범죄 가능성을 포함한 특수사건으로 재분류했다. 그날 밤 국립공원관리공단 내부에서는 하나의 공통된 판단이 공유되었다. 2018년에 내려졌던 결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김재현의 실종은 단순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이후 진행될 모든 조사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기준이 되었다. 6년 동안 멈춰있던 사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했던 무언가를 밝혀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있었다. 김재현이 병원에 이송된 직후 의료진은 일반적인 응급처치를 넘어선 정밀평가 절차를 즉시 시작했다. 단순한 탈진이나 일시적인 영양 부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초기 혈액검사와 신체 계측 결과는 이미 장기간의 결핍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고 이는 의료진에게 이 사건이 단순한 생존 사례가 아님을 확신하게 만들었다. 병원은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해당 사례를 특수장기 실종자 복귀 케이스로 분류하고 법의학적 분석을 포함한 통합검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로 진행된 것은 영양 상태와 체성분 분석이었다. 김재현의 체중은 2017년 마지막 건강검진 기록 대비 약 30% 이상 감소한 상태로 확인되었고 체지방 비율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기준에 근접해 있었다. 피부 상태는 건조와 각질 탈락이 반복된 흔적을 보였고 이는 비타민 A와 D 결핍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양상이었다. 손톱에는 수평으로 형성된 미세한 균열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는 미량 영양소 부족이 반복적으로 누적된 결과로 해석되었다. 근육 구조에 대한 정밀 검사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하체 근육, 즉 대퇴근과 종아리 근육의 위축이 매우 두드러졌고 일반적인 활동을 지속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둘레가 절반 수준까지 감소한 상태였다. 이는 단순한 활동 감소가 아니라 장기간 체중을 지탱하거나 걷는 행위 자체가 제한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의료진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김재현이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이동이 불가능한 환경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진행된 영상 촬영 검사에서는 과거의 외상 흔적이 확인되었다. 왼쪽 손목에는 골절이 발생한 뒤 적절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된 흔적이 있었고 뼈가 비정상적인 각도로 굳어 있는 상태였다. 오른쪽 갈비뼈 일부에서도 유사한 과거 골절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이 역시 외부 충격 이후 치료 없이 회복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골절 패턴은 단순 낙상보다는 반복적인 충격이나 보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척추 검사에서는 허리 부위에 경미한 변형이 확인되었다. 이는 장시간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변화로 알려져 있었다. 의료진은 이 결과를 근거로 김재현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을 추가로 제시했다. 피부 표면에 대한 정밀 관찰에서도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팔과 종아리 부위에는 길이가 일정한 흉터가 여러 개 존재했으며 형태상 금속성 물체나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일부 부위에서는 작은 크기의 화상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고온의 금속이나 열원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과 일치했다. 특히 손목과 발목 주변에서는 원형의 얕은 흉터가 반복적으로 관찰되었고 이는 일정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졌을 때 형성되는 흔적으로 판단되었다. 이 흉터의 분포와 형태는 단기간이 아닌 수개월 이상 지속된 압박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진은 이를 통해 김재현이 일정 부위에 고정되거나 제한된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어깨 부위에서는 근육이 눌린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동일한 방향으로 기대거나 누워 있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연부 조직에 대한 초음파 검사 결과 역시 동일한 방향을 가리켰다. 고관절과 종아리 근육에서 심각한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정상적인 체중 부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 환경에서 스스로 이동하며 생존한 경우에는 나타나기 어려운 패턴이었다. 의료진은 이 결과를 근거로 김재현이 외부 환경에서 자유롭게 생활했을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했다. 피부 미생물 분석에서도 특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김재현의 피부에서는 일반적인 야외 활동 환경과는 다른 비율의 세균군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햇빛이 부족하고 습도가 높은 밀폐 공간에서 장기간 생활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과 일치했다. 치아 검사에서도 장기간 단조로운 식단과 영양 불균형이 반영된 마모와 균열이 발견되었고 일부 치아에서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 발생하는 흔적이 확인되었다. 안과 검사에서는 빛에 대한 민감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공 반응이 느렸고 이는 오랜 기간 자연광에 노출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었다. 내분비 계통과 생체 리듬 역시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으며 낮과 밤의 구분이 불분명한 환경에서 생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의료진은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다. 김재현은 단순히 실종 상태에서 생존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제한된 공간에 구금된 상태로 생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다. 그의 신체 상태는 자연 환경에서의 생존이 아니라 통제된 환경에서의 장기적인 제한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 결론은 즉시 관계 기관에 전달되었고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다. 기존의 실종 사건은 이제 중대한 범죄 가능성을 포함한 사건으로 전환되었고 수사 범위와 접근 방식도 전면적으로 재구성되었다. 김재현의 6년 공백은 더 이상 설명되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밝혀야 할 사건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병원 내부에서는 그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추가적인 정보 확보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모든 과정은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었다. 김재현의 상태는 신체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에 급격한 접근은 오히려 정보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문 심리평가팀과 수사기관은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김재현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닌 장기 구금 피해자로서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몸에 남아있는 모든 흔적은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겪었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간주되었다. 의료진의 1차 평가가 끝난 직후 사건은 수사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경찰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조사팀이 구성되었고 김재현의 진술 확보는 핵심 과제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초기 면담에서 확인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가 지난 6년의 시간에 대해 연속적인 기억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기억은 단편적으로 존재했고 시간 순서가 뒤섞여 있었으며 특정 질문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중단되는 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사팀은 일반적인 진술 방식 대신 기억의 일부를 분리하여 수집하는 방식으로 접근 방식을 수정했다. 첫 번째로 확보된 정보는 그가 있었던 공간의 특징에 관한 것이었다. 김재현은 자연광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 생활했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빛은 일정하지 않았고 작은 조명이나 불빛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벽은 흙과 금속이 섞인 냄새를 가지고 있었고 바닥은 완전히 평평하지 않았으며 특정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자연 동굴과는 다른 구조적 특징을 시사했다. 소리에 대한 기억도 비교적 일관된 형태로 나타났다. 금속이 맞닿는 소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반복되는 잠금 장치의 작동음,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이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패턴이 반복되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 소리들은 무작위가 아니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규칙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단서로 해석되었다. 온도에 대한 진술 역시 중요한 정보로 분류되었다. 공기는 전반적으로 차갑고 습기가 많았지만 바닥 일부에서는 열기가 느껴졌다고 했다. 특히 특정 구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따뜻한 기온이 올라오는 것이 인지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연적인 지열 환경일 가능성과 동시에 인공적인 열원 존재 가능성을 동시에 제기하는 요소였다. 구조에 대한 기억은 가장 제한적이었지만 반복된 면담을 통해 일정한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공간은 매우 좁았고 다리를 완전히 펼 수 없는 상태였으며 천장은 낮아 머리를 들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진술했다. 문은 금속으로 되어 있었고 눈높이 정도의 가로로 길게 뚫린 틈이 존재했으며 이 틈을 통해 외부와 제한적인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문 바깥쪽에서는 목소리가 들렸으며 그 목소리는 나이가 있는 남성의 것이었고 낮고 거친 음색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조사팀은 이러한 단편적인 정보를 통합하여 분석 가능한 데이터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감정적 표현이나 시간 인식과 같은 불안정한 요소는 제외하고 물리적 구조, 소리, 온도, 반복 패턴과 같은 객관적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해당 공간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다. 동시에 2018년 수색 당시의 자료에 대한 재분석이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검토된 것은 무전 기록이었다. 기존에는 마지막 신호가 16시 47분에 끊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원본 로그를 정밀 분석한 결과 그 이전부터 신호 간섭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약 16시 38분부터 신호가 불안정해졌고 이는 단순한 지형 문제로 해석되었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김재현의 진술에서 금속 구조와 관련된 요소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해당 간섭이 인공 구조물과의 근접성 때문일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재검토된 것은 무인 카메라 데이터였다. 당시에는 이상 징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던 영상이 최신 분석 기술을 적용한 결과 새로운 요소를 드러냈다. 김재현이 카메라를 통과한 이후 약 20분 뒤 화면의 가장자리에서 사람으로 추정되는 형태가 포착되었다. 해당 형태는 움직임 없이 일정한 위치에 서 있었으며 3장의 연속 프레임에서도 동일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우연히 포착된 이미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위성 자료 역시 다시 분석되었다.
2018년 8월 말 촬영된 영상에서 김재현의 이동 경로 인근의 반원형으로 어두운 색을 띠는 토양 변화가 확인되었다. 당시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일시적 변화로 간주되었지만 현재의 분석에서는 인공 구조물 위의 토양 변형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김재현이 진술한 바닥의 온도 차이와 물 흐름 소리는 지하 공간과 연결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징과 일치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조사팀은 사건의 흐름을 다시 구성하기 시작했다. 김재현은 정상적인 경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마지막 무전 직전 특정 지점에서 이상 신호를 감지했다. 그 시점부터 무전 간섭이 시작되었고 이후 완전히 신호가 끊겼다. 동시에 해당 지역에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존재가 있었고 지하 구조물로 의심되는 지형 변화가 존재했다. 또한 장갑과 발자국의 상태는 그가 자발적으로 이동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점에서 이동이 차단되었을 가능성을 지지하는 요소로 재해석되었다. 흔적이 갑자기 끊겼다는 점은 방향을 바꿔 이동한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이동이 중단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했다. 김재현의 진술에서 나타난 공간 구조, 소리, 온도, 반복되는 패턴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자연 환경이 아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밀폐 공간에 있었으며 그 공간은 지하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었다. 이 시점에서 사건은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갔다. 기존의 사고 가설은 공식적으로 배제되었고 대신 특정 인물에 의한 개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김재현의 실종은 더 이상 설명되지 않은 사건이 아니라 명확한 구조와 패턴을 가진 범죄로 제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범죄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장소 어딘가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김재현의 진술과 재분석된 데이터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하자 조사팀은 물리적 위치 특정 단계로 즉시 전환했다.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실제 구조물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지질조사 전문가, 드론 분석팀이 동시에 투입되었고 기존 수색에서 제외되었던 구역까지 포함해 전체 지형 데이터를 다시 구축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된 것은 김재현의 마지막 무전 위치, 장갑 발견 지점, 카메라에서 포착된 인물의 위치, 그리고 위성에서 확인된 토양 변화 지점이었다. 이 네 가지 좌표를 하나의 지도 위에 중첩한 결과 특정 구역이 반복적으로 교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지점은 백담 계곡 남서쪽의 인적이 거의 없는 숲내부였고 기존 수색 당시에는 주요 경로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번 분석에서는 그 구역이 모든 데이터와 연결되는 유일한 지점으로 확인되었다. 조사팀은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라이다어 스캔을 진행했다. 이 기술은 수목 아래의 지형까지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고 일반적인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한 고도 차이도 감지할 수 있었다. 세 차례의 반복 스캔 결과 해당 지역에서 약 4m 정도의 반원형 함몰 구조가 확인되었다. 깊이는 약 20에서 30cm 수준으로 표면상으로는 자연 치마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반사 데이터와 형태 분석 결과 일정하게 압축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아래에 인공 구조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이 지점에서 북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직선 형태의 미세한 흔적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통기 구조나 얕은 통로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팀은 현장 발굴을 승인받았다. 2024년 10월 29일 오전, 제한된 인원으로 구성된 기술팀이 해당 구역에서 정밀 발굴을 시작했다. 초기 작업은 낙엽층과 토양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약 30cm 깊이에서 금속 반응이 감지되었다. 삽이 단단한 표면에 닿으면서 특유의 공명음이 발생했고 이는 내부가 비어있는 구조물의 특징과 일치했다. 발굴 범위를 확대하자 직경 약 10cm의 금속 파이프가 먼저 드러났다. 파이프는 녹이 일부 진행된 상태였지만 구조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었고 상단에는 이물질 유입을 막기 위한 금속망이 부착되어 있었다. 이어서 파이프 인근에서 넓은 금속판이 확인되었고 이는 힌지 구조를 가진 덮개 형태로 분석되었다. 표면에는 미세한 시멘트 가루가 부착되어 있었고 이는 김재현의 의복에서 검출된 성분과 일치했다. 유압 장비를 이용해 덮개를 개방한 뒤
내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카메라가 먼저 투입되었다. 영상에는 직사각형 형태의 공간이 나타났고 벽면은 흙과 목재로 보강된 형태였다. 천장은 낮았고 바닥은 거칠게 마감된 시멘트 구조였다. 산소 농도와 유해가스 여부를 확인한 뒤 조사팀은 내부 진입을 진행했다. 내부 공간은 길이 약 2.3m, 폭 1.5m, 높이 약 1.9m로 측정되었다. 성인이 서 있을 수는 있었지만 자유롭게 이동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크기였다. 벽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금속 고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치는 성인의 손목 높이에 정확히 맞춰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반복적인 마찰 흔적으로 보이는 선형 자국이 확인되었고 이는 장기간 사용된 흔적으로 분석되었다. 한쪽 벽면에는 쇠사슬이 연결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길이는 제한적이었고 구조적으로 특정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설계된 형태였다. 바닥과 벽면에서는 다수의 미세한 시멘트 분말과 석회 입자가 채취되었고 이는 김재현의 의복에서 검출된 성분과 동일한 조성을 가지고 있었다. 목재 틈 사이에서는 짧은 갈색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으며 현장에서 진행된 1차 분석 결과 김재현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천장 일부에서는 검은 그을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연료 기반 조명 장치 사용의 흔적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김재현이 진술한 제한적인 인공 조명 환경과 일치하는 요소였다. 또한 벽면 일부에는 시멘트로 덧칠된 구역이 존재했으며 그 형태는 기존 구조를 수정하거나 보강한 흔적으로 판단되었다. 구조 전체를 종합한 결과 이 공간은 단순한 임시 은신처가 아니라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된 구금 공간으로 평가되었다. 통기 구조, 고정 장치, 제한된 이동 범위, 그리고 재료의 일관성은 모두 의도적인 설계의 결과였다. 조사팀은 이 장소를 김재현이 처음 구금되었던 1차 장소로 공식 지정했다. 이와 동시에 범인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사용된 목재는 지역에서 채취된 소나무였고 절단 흔적은 전동 장비가 아닌 수공 도구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멘트는 현장에서 혼합된 형태였고 금속 구조물은 비교적 오래된 유형의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범인이 현대적인 대형 장비보다는 기본적인 도구와 장기간의 시간을 이용해 구조물을 구축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행동 분석팀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인의 특성을 도출했다. 장기간 은둔 생활이 가능하고 물리적인 노동에 익숙하며 지형과 토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진 인물.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일정한 계획을 지속할 수 있는 성향. 그리고 무엇보다 특정 공간을 통제하려는 강한 집착을 가진 인물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과거 15년간 설악산 및 인근 지역에서 불법 구조물 설치나 장기 체류로 적발된 인물 목록이 재검토되었다. 그 결과 몇 명의 후보가 도출되었고 그중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인 인물이 있었다. 박동규. 과거 여러 차례 산림 내 불법 구조물 설치로 적발된 이력이 있었고 일정 기간 거주지를 두지 않고 산림 지역을 이동하며 생활한 기록이 존재했다. 이 또한 그는 과거 단속 과정에서 시멘트와 금속 자재를 사용한 흔적이 확인된 적이 있었고 일부 기록에서는 지하 공간을 구축하려 했던 정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력은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구조와 매우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 이 시점에서 박동규는 단순한 참고 인물이 아니라 핵심 용의자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수사는 이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박동규가 핵심 용의자로 특정된 이후 수사는 즉시 체계적인 추적 단계로 전환되었다. 조사팀은 그의 과거 거주 기록, 이동 경로, 통신 내역, 금융거래, 그리고 산림 관련 위반 이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확인된 사실은 그가 일정한 주소지를 유지하지 않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존재했지만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최근 몇 년간은 행정적으로도 추적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 통신 기록 분석에서는 특이점이 발견되었다. 박동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이동통신망을 통한 활동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간헐적으로 선불 유심을 사용하는 패턴이 확인되었고 이마저도 특정 지역에서만 짧은 시간 동안 활성화되는 방식이었다.
위치 데이터는 강원도 산림지역과 경기 북부 일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는 그의 이동이 도시 중심이 아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했다. 금융거래 내역 역시 일반적인 생활 패턴과는 거리가 있었다. 일정한 소득 기록이 없었고 계좌 사용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현금 사용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중고 거래나 소규모 자재 구매 기록이 간헐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철물점과 건축자재 상점에서 소량의 금속 부품과 시멘트를 반복적으로 구매한 기록이 발견되었고 시기는 김재현 실종 이후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있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박동규가 장기간 은폐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재를 확보해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한 은둔이 아니라 계획적인 활동이었을 가능성을 강화하는 요소였다. 조사팀은 김재현의 추가 진술 확보를 통해 두 번째 구조물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더 넓은 곳 D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첫 번째 공간과는 다른 구조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공간에서는 일정한 이동이 가능했고 금속 문이 2개 이상 존재했으며 소리의 반향이 더 크게 느껴졌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시간마다 동일한 소리가 반복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단서로 기록되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팀은 두 번째 벙커의 존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이 구조물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긴급 수색 및 검거 작전을 동시에 준비했다. 수색 범위는 기존 1차 벙커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km까지 확대되었고 특히 지형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우선 대상이 되었다. 라이다어 데이터와 위성 영상, 그리고 지형 분석을 통해 두 번째 의심 지점이 도출되었다. 해당 지점은 기존 등산로와 완전히 분리된 지역이었으며 과거 위성 영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미세한 토양 변형이 최근 데이터에서 새롭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태는 직선에 가까운 구조였고 길이 약 6m 이상의 연속된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는 단순한 자연 침식이 아닌 인공 구조물의 흔적으로 해석되었다. 2024년 11월 초 해당 구역에 대한 집중 수색이 시작되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발굴이 아니라 용의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검거 작전이었기 때문에 경찰 특공대와 산악 수색팀이 동시에 투입되었다. 모든 접근 경로는 사전에 차단되었고 무전과 드론을 통한 실시간 감시가 병행되었다. 수색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위장된 출입구였다. 표면은 주변 토양과 낙엽으로 덮여 있었고 외형상으로는 자연 지형과 구별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금속 탐지기에서 강한 반응이 나타났고 그 아래에 구조물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출입구는 내부에서 잠금이 가능한 구조였으며 외부에서는 손잡이나 표시가 전혀 없는 형태였다. 출입구 개방을 시도하기 직전 내부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이는 열감지 장비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구조물 내부에 사람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즉시 현장 지휘관은 검거 절차로 전환을 지시했고 특공대가 진입 준비에 들어갔다. 동시에 모든 통신은 암호화된 채널로 전환되었고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작전은 단시간 내에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되었고 용의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주변 반경 전체가 봉쇄되었다. 출입구가 개방된 이후 내부 진입이 이루어졌다. 진입 직후 확보된 구조는 김재현의 진술과 일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공간은 첫 번째 벙커보다 넓었고 여러 개의 구획으로 나뉘어 있었다. 금속 문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일부 구획에서는 최근 사용 흔적이 확인되었다. 가장 안쪽 구역에서 한 명의 남성이 발견되었다. 그는 별도의 저항 없이 제압되었으며 신원 확인 결과 박동규로 확인되었다. 현장에서 확보된 물품에는 다양한 금속 도구, 자재, 그리고 일정 기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생활 흔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구조물 내부의 일부 구획에서는 김재현의 흔적과 일치하는 요소들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현장 검거와 동시에 모든 증거는 즉시 봉인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다. DNA, 지문, 섬유, 금속 성분 등 모든 요소에 대한 정밀 분석이 진행되었고 결과는 빠르게 도출되었다. 내부에서 채취된 지문은 박동규와 일치했고
구조물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체액 흔적은 김재현과 일치했다. 또한 사용된 자재의 구매 기록은 박동규의 과거 거래 내역과 정확히 연결되었다. 이 모든 결과는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었다. 김재현의 실종은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라 특정 인물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은 2개의 지하 구조물을 중심으로 6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 박동규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즉시 구속되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 6년 동안 설명되지 않았던 공백은 이제 명확한 구조와 증거를 통해 하나의 사건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박동규가 체포된 이후 사건은 빠르게 사법 절차로 넘어갔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를 준비했고 사건은 단순한 납치나 감금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범죄로 규정되었다. 김재현의 신체 상태와 구조물의 설계,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은 모두 우발적인 상황으로 설명될 수 없는 요소들이었다. 수사 기록은 방대한 분량으로 정리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현장 자료, 통신 기록, 구매 내역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법원에 제출되었다. 재판은 2025년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다. 공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사건의 지속성과 의도성이었다. 박동규가 장기간에 걸쳐 구조물을 구축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며 특정 인물을 통제된 공간에 유지했다는 점은 명확한 계획성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또한 2개의 벙커가 서로 다른 시기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단순한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구조를 변경하고 유지해온 지속적인 행위로 해석되었다. 김재현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지만 그의 상태와 관련된 의료 기록과 전문가 의견이 상세하게 제출되었다. 법원은 그의 신체 변화와 정신적 영향이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했고, 이는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특히 그의 생체 리듬과 근육 구조 변화, 그리고 반복된 외상 흔적은 장기간 구금 상태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채택되었다. 박동규 측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제출된 물리적 증거와 행위 패턴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법원은 구조물의 형태와 기능, 그리고 사용 흔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공간이 명확하게 사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통신 차단 환경과 위치 선택 역시 외부의 접근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요소로 해석되었다. 수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2025년 중반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박동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해당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례라는 점도 명시되었다. 판결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부 안전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했다. 단독 순찰을 제한하고 모든 레인저에게 이중 위치 추적 장치를 지급하는 정책이 도입되었다. 또한 통신이 끊어질 경우 자동으로 경보가 발생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정해진 시간 내 응답이 없을 경우 즉시 수색이 시작되는 프로토콜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위험 구역에 대한 지도도 제작성되었으며 접근 제한 구역이 확대되었다. 이 사건은 공단 내부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기 시작했다. 신규 레인저 교육 과정에서는 김재현 사건이 주요 사례로 포함되었고 현장 판단과 안전의식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동시에 지역사회에서도 산림관리와 관련된 감시체계가 강화되었고 불법 구조물에 대한 단속이 이전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김재현은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 과정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기본적인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되었고 점차 일상적인 환경에 적응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의료진과 상담 전문가들은 그의 회복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접근했고 신체와 정신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장기 계획이 수립되었다. 외부와의 접촉 역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차 현재의 시간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능력도 회복되었다. 그러나 6년이라는 공백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일부 기억은 여전히 단편적으로 남아있었고 많은 부분은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의 가족 역시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연결된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처음에는 서로의 시간 차이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점차 일상의 리듬을 공유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그 과정은 빠르지 않았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였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은 익숙한 공간이라고 믿었던 자연 속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동시에 한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또 다른 의미를 전달했다. 김재현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 인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갔든 다시 돌아와 현재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사람은 때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과 마주하기도 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는 순간도 겪는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남는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어떤 의지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김재현이 겪은 시간은 누구도 대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은 하나의 질문을 남겼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하루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 서로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여전히 현재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한 사람의 삶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하루와 안전, 그리고 서로를 지키는 책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위험은 존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라는 점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서로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작은 이상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함께 지켜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부재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며 그 빈자리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남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더 세심하게 바라보고 일상의 안전과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싶다면 지금 보신 이야기에 대한 느낌을 아래에 남겨주시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